오늘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주식이 뭐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용어나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주식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제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치킨집을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치킨집 창업을 워낙들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사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치킨집을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할 때 2억 원의 이제 자금이 만약에 필요해요. 내가 치킨집을 이제 그 운영을 한다고 치면, 근데 내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1억이라면 은행에서 빌릴까 이제 투자를 받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많이 빌리죠. 빌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내 돈 1억 원, 뭐 은행 1억 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 이제 저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재무제표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에도 지금 그 여러분의 진짜 돈이 있을 거고, 또 일부 부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더한 게 이제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1 플러스 1은 이제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이제 주식은 뭐냐면 투자자들에게서 이제 1억 원을 딱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돈 1억 원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자본금이라 그럽니다. 자본금. 처음 스타트한 돈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만약에 10명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10명의 투자자들한테 그 이제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1,000만 원씩 받은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 그거 역시 빌린 돈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주주의 돈이에요. 사실 이거 주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인데, 한마디로 이제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냥 부채 없이. 그래서 요게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플러스 뭐 부채는 0 해서 이제 자산 2억 원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이 10명의 투자자가 1천만 원씩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액면가가 뭐냐면 이제 한 주에 그 처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가격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뭐 그 100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5,000원, 뭐 1,000원, 뭐 500원, 100원. 옛날에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액면가 5,000원이라고 치면 이 5,000원짜리 주식을 이 10명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2,000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이 5,000원 곱하기 2만 주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10명이니까 한 명당 이제 그 2,000주를 주는 거죠. 2,000주가 곧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5,000원 곱하기 2,000원 하면 1,000만 원, 10명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이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내가 창업한 아니면 내가 이제 만든 기업에 대해서 은행에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투자금을 받아서 돈을 받고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서를 주는데, 그거를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에요, 사실은. 예.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이제 뭐 거래소에 있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통시장은 아니고 처음 이제 회사가 설립할 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저도요, 사실 이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 주식이란 거를 그냥 당연히 주식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그 2주 전에 갑자기 그 라디오 그 정은지의 가요광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서 갑자기 초청이 온 거예요. 저보고 좀 출연을 해달라고, 가요 프로에서. 그래가지고 가요 프로에서 나를 왜 찾나 그랬더니만,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요랑 상관없는 주제로 뭘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걸 이제 하게 돼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그 정은지 씨가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주식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순간 좀 당황을 했어요, 제가. 주식이 뭐지? 저도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딱 떠오른 게, 갑자기 또 치킨집이 생각이 나서,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주식 투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뿐이지,
이 주식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요게 다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내가 그 매매를 하기도 하고 이 기업이 좋아 보이면 내가 추가로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액면가가 이제 5,000원이면은 처음에 발행한 게 이거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럼 막 주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10,000원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10,000원에 투자하면은 내가 1,000,000원이면은 1,000주밖에 못 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예, 이 주가 자체가 좀 달라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치킨집에 이제 투자하고 내가 한 주당 이제 어떻게 보면 5,000원 가치의 주식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5,000원 가치의 주식을 주고 이제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1억 원을 이제 투자자로부터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주식 투자를 이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유 자금이 딱 1,000,000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유 자금 내가 1,000,000원이 있다면 뭐 사실 부동산 투자는 좀 어렵잖아요. 1,000,000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기 좀 힘들고, 그러나 내가 돈이 많다면 부동산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보통 은행 예금 아니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 그다음 주식 투자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부동산 제외하고 이제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이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은행에 예금을 넣는다고 생각했고, 옛날에는 금리가 10%가 사실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굳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뭐 10%씩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금 금리가 1%밖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 수익 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000원에 1년 이자 수익이 지금 84,2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00원을 내가 이제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이제 그 세금도 나가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84,200원이 딱 나한테 들어와요. 물론 뭐 저것도 뭐 돈을 번 거긴 번 건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5년 후로 딱 생각을 해본 거예요. 5년 후가 됐더니 이제 1,044,6,359원이 딱 나왔습니다. 예, 5년 후에.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44만 원 정도 버는 거죠, 5년 동안. 예. 근데 내가 이제 빌려줬어요, 예를 들면. 예. 대출금리 5%로 이제 빌려줬다고 쳐볼게요. 예. 그럼 연간 이자 수익이 일단 5%니까, 뭐 이건 뭐 세금이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50만 원을 그냥 받았다고 쳐보면 이제 5년 동안은 2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이 금리라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금리에 따라서 어쨌든 수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금 금리가 1%면 겨우 40만 원인데, 대출 내가 만약에 남한테 5%를 준다면 1,250만 원을 버는 거죠. 물론 이제 은행 예금 금리가 5%가 되면 당연히 비슷한 수익이 나오겠죠. 예. 근데 이 대출의 좀 단점은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떼어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못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예, 연간 이제 5%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연간 5% 주가가 올라간다. 1년 동안. 사실 1년에 5%는 별로 오른 것 같지도 않죠. 뭐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기업들도 수두룩 하기 때문에. 근데 연간 이제 5% 정도 그냥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이제 저거를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복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5,000원이 이제 5,250원이 되고, 이제 5,250원에 또 5%면 5,513원.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밤에 이거 만드는데, 아 진짜 다른 거는 금방 만드는데 여기서 좀 계산기 두드리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근데 6,383원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 주당 내가 이제 그 1,000만 원, 그러니까 2,000주를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 1,000만 원은 5년 후에 얼마가 되었을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1,276만 6천 원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물론 뭐 대출금보다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복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버는 거를 계속 재투자라는 거죠. 재투자를 하는 순간 계속 금액이 거기, 그러니까 처음에 5,000원에서 5% 그냥 단순히 곱하면 나중에 이제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커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 5%씩만 이제 제한이 되는데, 저 5,250원에서 또 5%가 붙고 513원에서 또 5%가 붙으니까, 사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게 저런 거거든요.
계속 재투자를 했는데 매년 수익률이 15%씩 나온 거예요. 그걸 한 몇십 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 맨 밑에 보셨겠지만 여기 1044, 1250, 1276만 원. 물론 이제 이거는 가정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연 10%짜리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연 20%, 네이버 카카오는 막 연 30%씩 성장을 해요, 매년.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까지 주가가 5배가 올랐거든요. 1년 만에. 예. 내가 어떤 기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출과 그 은행은 그러니까 대신에 안전은 하죠. 돈을 까먹진 않아요. 대신에 이게 금리가 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돈은 벌겠지만 그 딱 제한이 돼 있어요. 내가 벌 수 있는 돈 자체가 딱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연 5%라고 가정은 했지만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2배도 벌 수가 있는 거고, 예. 물론 내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잘못 투자하면.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저는 자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저금리가 당장 없어질 지금 가능성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차피 장기간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데, 저성장 국면, 그러니까 금리는 성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 자꾸 올라가는 게 그 미국의 경제가 지금 성장하는 폭이 지금 너무나 크니까 금리가 막 위로 뻥뻥 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다 저성장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예금 금리, 이 은행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 거의 없어요. 예. 대출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은행에 놓았을 때 내 돈은 까먹는 거죠. 예.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물가와 돈의 관계인데, 이게 1,000만 원의 이게 그 가치가 지금 얼마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이 은행에 있다면 지금 현재 짜장면 가격이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뭐 사실 500원이었죠, 진짜. 한 20년 전에 500원이었지만 지금 이제 10년 후,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요. 예, 물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짜장면 가격이 예를 들면 10년 후에 15,0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5,000원일 때는 나는 2,000그릇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짜장면을. 1,000만 원 가지고. 근데 15,000원이 되는 순간 1,000만 원은 똑같은데 나는 666그릇밖에 못 먹어요. 예. 그럼 내 돈은 그만큼 까먹은 거예요. 예. 저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 아닌 거죠. 예. 실제로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은 그대로지만 이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건데 모든 실물 자산의 가치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돈 가치만 떨어져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제는 계속 꾸준히 매년 뭐 0.1%라도 상승을 하니까 성장률이, 그러면은 물가는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국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우리가 진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매일 내 돈은 뭐 0.1원씩이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뭐 수익률 면에서도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 면에서도 더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 물가와 돈의 관계로 봐서도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좀 명확하다. 예. 왜냐면은 금리도 낮은 데다가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짜장면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주식 투자를 혹시 그 뭐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다가 특히 2월, 3월에 많이 그 생각하셔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예. 힘들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매일 상담을 받으니까 그 1월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다 흥분해 가지고요. 예, 지금 뭐 다 부자 된 것 같았고 다들 기분들이 막 업돼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방송에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언급을 했던 게 그 이유 때문인데, 2월, 3월에는 저는 왜 자꾸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을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팔면 안 될까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3천 깨지니까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3천 깨지면 이제 주변에 또 전문가분들도 그 좋게 보시던 분들까지 막 시각이 바뀐 거예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처음 하신 분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이제 팔아야 된다 막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사야 될 것 같다. 예, 뭐 인간 지표라고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안할 때 최꼭지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1월 달에 그 하루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사조 산 날 있잖아요.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1월 둘째 주,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월요일 날. 1월 두 번째 월요일인데 그날 뭐 제가 아는 뭐 증권사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객장에 사람이 엄청났대요, 진짜.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계좌 투고 사조를 지른 거죠. 개인 투자,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예. 근데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 마인드는 분명히 이런 마인드가 아닐 거예요. 예. 대부분은 사자마자 나는 그냥 뭔가 큰 수익을 낼 것 같고 이런 마인드로 하셨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 돈을 까먹어요. 계속. 예. 은행에 놓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2월, 3월 좀 힘드셨지만 힘드실 때마다 앞으로도 좀 어려운 장이 계속 와요. 반복돼요. 1년에 한 몇 번씩은. 근데 그럴 때마다 요거 짜장면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한번 하시면, 좀 인내하시면 분명히 저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증가하는 기업의 주식에 좀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투자 자산은 되게 많아요. 보면 카카오, 뭐 비트코인, 또 아파트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예, 정말 자산들은 많아요. 근데 카카오는 10만 원에서 1년 만에 50만 원이 갔어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1000달러였어요, 옛날에. 1000달러가 지금 이제 5만 달러도 아니죠. 뭐 6만, 7만 달러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 지금 요새는 10억 이하 아파트 찾아볼 수가 없죠. 예. 뭐 강남 아파트는 30억까지 가니까 엄청났고, 그 다음에 금에 투자했다면 금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자산입니다. 차라리 저는 은행 예금보다는 정말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금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금은 이제 인류 역사상 뭐 없어질 수 없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주식이 좀 무섭다면은 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쨌든 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에 좀 투자를 했다면 뭐 물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그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께 만나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냥 뭐냐면 삼성전자가 옛날에 IMF 전에 주가가 거의 한 3만 원 정도 했었어요. 3만 원. 근데 지금 주가가 8만 원인데 8만 원은 액면 분할한 거고, 실제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지금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삼성전자를 내가 샀어야 되는데,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 은행주를 샀다고 쳐볼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한빛은행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은행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그때 저는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거 투자해서 망했어요. 진짜로. 은행주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은행이 한국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다 부실했어요, 사실은. 예, 부실했는데 몰랐던 거죠, 투자분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투자했으면 사실은 그냥 원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은 3만 원짜리가 400만 원 갔으니까 엄청난 수익을 낸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항상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거에 저는 반대하는 게, 장기 투자를 찬성은 하는데 무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할 거냐, 이건데 되게 상식적인 기업에 그냥 투자하면 돼요. 제가 왜 카카오를 좋아하냐면, 카카오 여러분 매일 쓰잖아요. 매일 쓰는데 그냥 매일 쓰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 회사 직원들이 이걸로 돈을 벌어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죠. 거기에 광고를 붙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커피 쿠폰 막 교환 주고받고.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건데, 카카오가 그걸로 아마 선물하게 해가지고 수수료만 20% 정도 먹을 거예요. 굉장히 고마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래액이 3조 원이 지금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딱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돈 벌기 너무 쉬운 회사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쓰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기업을 그냥 투자해 놓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투자하고 급락할 때만 사는 거죠. 예. 카카오가 3월 달에 한번 43만 원까지 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지고 막 성장주가 막 급락할 때. 그때 제가 방송에서는 사도 괜찮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급락할 땐 또 사실 이제 공포심에 젖으니까 못 사긴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은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빠져요. 주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투자를 적립식으로 해 놓으시면 되게 좋은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급락하면 팔 생각만 해요. 맨날. 예.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또 마인드에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급락할 때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식 투자란, 주식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지분을 받는 거잖아요. 지분을 늘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카카오를 한 주밖에 못 샀는데 2주 살 수 있잖아요. 급락할 때. 같은 돈으로 옛날에 한 주 살 거를 주가 급락하면 2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지분을 늘려서 내가 이 회사랑 동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급락장이 불편하지가 않은데, 자꾸만 이제 좀 투기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요. 주가를 맞추려고 하고, 50만 원에 팔 걸. 예. 그러니까 50만 원 찍고 43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대부분 하냐면 50만 원에 팔고 지금 사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꿈 깨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50만 원에 팔 수는 있어요. 딱 봐도 50만 원 갔으니까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팔 수 있는데, 파는 순간 43만 원엔 절대 못 사요. 못 삽니다. 내 원금을 지키고 싶어져요. 그래서 빠지면 못 사요. 43만 원, 40만 원까지 갈 것 같다, 이 느낌이 들어요. 못 사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 갈 때까지 단 한 주도 못 사요. 못 사고 나중에 이제 60만 원 가면 살 수도 있어요. 예, 이제라도 안 되겠다. 잘못 팔았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실수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도 어떤 분들이 댓글상, 이런 데서 팔게 하고 여기서 사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예, 타이밍을 맞출 수도 없어요. 그 미래에셋 대우의 박현주 회장님도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공감을 했던 게, 투자자들이 자꾸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다고.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 예, 주식과, 그거는 투기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타이밍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는 좀 그 기본적인 용어, 이제 또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 책에도 나왔던 거 좀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개념을 꼭 바꾸셔야 돼요. 제발 주가를 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 가격만 봐요. 이거 이제 가격은 좀 예전에 만든 자료니까 좀 다른데, LG화학이 지금 80만 원이지만 뭐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다 이제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은 LG화학이 제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격만 보고 무조건 LG화학이 제일 좋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요새 그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도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예? 예, 조카니까 이제 저를 이제 고모부라고 좀 부르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고모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뭔 뜬금없는, 자기가 주식에 관심이 생겼대요, 갑자기. 그래도 막 영상을 보는데 영상마다 제가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 고모부 그 방송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역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혹시 이제 시가총액이 뭔지 아냐. 역시 그건 아직은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가격만 봐요. 역시.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그건데, 무조건 이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큰 회사고 500조고, 하이닉스가 92조고, 뭐 LG화학이 72조고, 그럼 네이버, 현대차, 가격으로 치면 제일 비싼 기업이 LG생활건강이에요. 150만 원.
LG생활건강 150만 원이고 시가총액은 근데 25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등 기업은 아닌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가 지금 50만 원인데 시총이 한 40조 되거든요. 이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주가가 사실 비싸죠. 뭐 40만 원, 50만 원 하니까. 근데 주가를 보면 제가 이제 딱 카카오 네이버를 고객분들한테 권유를 딱 해드리면 안 사려고 그러세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옛날에 10만 원짜리가 지금 50만 원 왔는데 어떻게 사요? 다 이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시총을 합치면 100조입니다. 100조인데 아마존이 이제 그 설명을 해도 아마존이 15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한 700조, 800조 되고, 그리고 쿠팡이 100조입니다. 딱 그 쿠팡이 이제 100조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쿠팡이 한때 100조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면은 바로 생각이 바뀌어서 살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싸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비교가 되니까. 그 시가총액을 왜 봐야 되냐면 가격만 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잖아요. 애플이 2000조가 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익 면에서는 애플에 밀리지가 않아요. 예. 근데 단지 미국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세계 1등이란 기업만 이유만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2000조.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500조. 저는 삼성전자 500조가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격을 보면은 이거 좀 5만 원짜리가 8만 원 왔으니까 좀 많이 올랐네 이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이제 저도 방송을 할 때 그 시가총액을 자꾸 보거든요.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가 말이 되나 저게. 예. 저는 이제 내심 1000조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조 찍는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물론 반도체 빅사이클도 시작이 됐지만 단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할인을 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배당금도 많이 주고 있고 뭔가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500조는 싼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보통 한 애널리스트 분이 영업이익 80조 정도 벌 거라는 얘기를 한 분이 하셨어요. 근데 80조면 지금 올해 아마 40조 정도 벌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2배 이상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요. 80조면 우리가 보통 PER이라고도 하는데 1000조 간다고 계산을 해보면 80조에서, 그러니까 1000조를 80조로 나누면 한 12 정도 되나요? 한 13? 예. PER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13배니까 우리 한국의 코스피 평균 PER이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조를 가도 내년에 만약에 80조를 벌면 절대로 비싼 게 아니에요. 예. 싼 거죠, 사실상.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저 정도 시가총액은 정말 아직도 너무 저렴한 것 같고, 또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 60조인데 중국의 CATL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130조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규모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기업들을 보시면 너무 싼 거예요. 요새 현대차도 좀 제가 보고 있는 게, 여기 시총이 지금 현대차가 지금 더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50조 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의 도요타가 200조짜리입니다. 200조. 근데 현대차가 도요타에 밀릴 게 뭐가 있죠? 예. 전기차는 더 잘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 시총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시총 탑 10을 딱 보는 순간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3000은 너무 싸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방송에서도 뭐 매일 들으셨겠지만 3000 깨질 때도 저도 힘들어요. 저도 멘탈 나가고 빠지는 날은 방송하기 싫어요, 솔직히 막. 예, 싫긴 한데 자꾸 이제 저걸 보면서 저도 멘탈 관리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은 주식수에다가 현재가 곱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잖아요. 네, 그거 합치면 한 550조 되는 거죠. 예. 근데 항상 합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한 1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합치면 5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뭐 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겁니다. 이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자. 삼성전자가 83,500원이고 LG생활건강이 160만 원인데 시가총액은 뭐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25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이런 기업. 그죠?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예. 근데 주식의 미래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한샘이 2013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2014년도에 혹시 기억하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집 사라고 한 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 정부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규제 푸는 순간 건설주가 날라갔지만 건설주보다 더 많이 간 게 한샘이 날라가고 그랬어요. 그때 인테리어 시장이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미친 듯이 가버린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어요. 영원히 갈 수도 있지만 1, 2년 반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주도주입니다. 그러면서 매출, 이익 및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거죠.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는 오르지도 않았어요. 지수는 안 올랐는데 이 기업은 10배가 올랐어요. 주가가. 예. 그래서 매년 뭐 주도주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주식 투자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나온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업의 주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기회는 되게 많아요.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업보다 일단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위가 열려야 돼요. 닫힌 산업이면 안 돼요. 제가 요새 건설주를 이제 방송에서 계속 좋게 얘기하는 게 건설주가 5년 동안 위에 이 뚜껑이 닫혀있던 산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눌렀으니까 공급 못하게.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집값 잡아야 되니까 이제 위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이제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지율 보니까 거의 압도적이라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민간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나 이런 그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하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 1년짜리밖에 안 되지만 아마 오세훈 시장이 되면 민간 쪽에 열어가지고 건설주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잡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공급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서울시 집값이 저는 제 생각엔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문제는 아파트가 부족해요.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뭐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일각에서는 이제 거품이다 얘기하는데 뭐 거품일 수는 있는데 거품과 별개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다. 서울시 안에다가. 그러면은 집값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한샘도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잘 투자를 했는데 여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몰라요. 여기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제가 이제 실적 시즌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업황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면 돼요. 예. 예. 그 중간중간 한 번씩 급락도 해요. 이렇게 급락도 하는데 악재도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돌발 악재.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일시적인지 진짜 문제가 생긴 건지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 휴캠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 기업이 뭐라는 회사냐면은 그 휴캠스라는 기업이 그 질산 있죠. 질산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폭발물 만드는 재료인데 그걸 가지고 DNT라는 어떤 DNT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DNT가 또 TDI라고 있어요. 뭐 그 용어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그 TDI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뭐 우리 인조 가죽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그 내구재에 쓰이는 소재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원료거든요. 근데 이 휴캠스가 국내에서 DNT라는 걸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DNT를 하나솔루션에 납품을 해요. 하나솔루션이 그걸 받아다가 TDI를 만들어요. 근데 그 하나솔루션이 TDI를 만드는데 그럼 DNT를 받잖아요. 휴캠스에. 이제 내가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휴캠스한테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딱 전해진 거예요. 내가 만들게 그냥. 예. 그러면은 투자자가 딱 휴캠스를 저 되게 좋게 봤거든요. 휴캠스도. 왜냐면 탄소 배출권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거 되게 유명한데 제가 방송에서 일단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시켜버리는 엄청난 악재가 하나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킨집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누가 그냥 옆에 치킨집 딱 하니 나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식은 일단은 조금 줄여야 돼요. 비중.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는데 뭐 하나솔루션이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예, 취소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타격이 없어요. 그럼 그때 다시 사면 돼요. 주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에이 그러다 말겠지. 그냥 이런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한다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몇 프로 빠져서 손절합니다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제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손절 라인이 어느 정도 설정을 하세요? 뭐 5%예요? 뭐 10%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저는 손절 라인이 없다고. 예.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아니라 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손절을 하는 거지 가격이 얼마 빠져서 손절하는 거는 저는 없다. 그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그 주도주를 매매하실 때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절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회사가 성장하면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휴겜스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지난 몇 년간은 못 갔죠. 근데 이제 작년에 언택트 수요 생기면서 주가 갔는데 진짜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 카카오 8만 원에 사신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분들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카카오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예, 매일 쓰니까 내가 매일 이렇게 쓰는데 돈 많이 벌 것 같다. 근데 되게 지겨워하셨지만 이제 지금도 안 파신 분도 계세요. 아직도. 예. 제가 이거 안 파신 이유는 사실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다들 팔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말렸어요. 팔지 말라고. 예. 말렸는데 그 이유가 그때만 해도 시총이 30조밖에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카카오 시총이 30조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50조, 60조 가야 된다. 근데 아직도 이제 50조 이제 거의 와가는데 저는 최소한 50조, 60조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이 좀 싸기 때문에. 근데 저러다 뭐 60조가 아니라 100조 갈 수도 있어요. 진짜 회사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100조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카카오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성장을 못하는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탈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아모레퍼시픽. 예. 이때 그 중국 소비 시장이 열렸을 때 아모레퍼시픽 중국 진출해서 대박 났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예. 그래서 중국 쪽으로 그때 어느 분이 그런 거 그 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중국 그러니까 이 공항 쪽에 근무하는 분하고 누가 아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화장품 이쪽 수출이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때 점프를 하더래요. 중국 쪽으로 나가는 화장품 물량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투자하셨던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가 있다. 중국에 진짜 뭐가 화장품 수요가 엄청난가 보다. 근데 중국 쪽에 그때 진출했던 한세가 아모레였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물론 다는 못 먹었어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후로 중국 진출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아마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1, 2년 정도의 어떤 빅사이클이 또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2000 이제 옛날에 중국법을 생길 때입니다. 보시면 요게 현대미포조선이고요. 요게 삼성전자입니다. 2005년, 6년, 7 이때는 IT가 왕따주였어요. 예, 3년 동안 지수가 2배 갔거든요. 지수가 1000에서 2000 가는데 삼성전자는 20%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속이 터졌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제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3년간 이제 1000% 10배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주도주는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성장주예요. 요새 뭐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그 얘기하는데 주도주는 무조건 성장주입니다. 가치주는 성장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치주였다가 성장주가 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대표적인 게 현대차잖아요. 현대차는 원래 가치주예요. 그 예전에 엔진 만드는 기업인데 엔진 차 만드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버는 돈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상황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 주도주가 되는 건데 저는 뭐 좀 현대차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것도 이제 책에 나왔지만 현대미포조선 이제 당시에 선박발주 현대차도 한때 차화정으로 주가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고
JYP가 이것도 되게 독특한데 트와이스가 데뷔를 했는데 그때 3사 그러니까 엔터 3사 중에 제일 못난이었죠. JYP. 주가가 그때 막 1,000 얼마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사실은. 계속 바닥에 있었는데 트와이스 데뷔할 때만 해도 저 뭐 별거 있겠어. 걸그룹은 돈 못 벌어. 뭐 다 그랬어요. 보이그룹만 돈 벌지 걸그룹은 돈 못 벌어. 그랬는데 걸그룹 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대박이 난 거죠. 일본에 막 콘서트하고. 그래서 주가가 3만 원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JYP가 엔터사 중에 시총 2위죠. 빅히트 다음으로. 예. 그래서 SM을 이겨버렸는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 장이 안 좋을 때 KMW가 혼자 주가 600%. 왜냐? 통신 장비.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시장과 상관없이 약세장이 와도요, 스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 산업이나 기업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 그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대응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이유가 그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는 대응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근데 저는 예측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카카오란 기업을 투자했을 때 미래를 예측을 해야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카카오가 지금 그냥 당장 좋아 보이는 것만 해가지고 사가지고는 그냥 지금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의 5년 후 아니면 현대차, 제가 현대차를 계속 좋게 보는 게 지금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너시스가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5년 후에 현대차 어떻게 돼 있을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자율주행 전기차도 만든다는데 잘 만들까?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잘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 혹시 그 제네시스 전기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 이게 현대차가 진짜 이제 디자인은 정말 깔 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디자인 경쟁력도 있고 또 이제 전기차 플랫폼도 제대로 만들어 놨고,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현대차를 제가 좋게 보는 게 다른 걸 떠나서요. 현대차는 그동안 한 2, 30년 동안 자동차를 대량으로 만든 경험이 있어요. 이건 테슬라가 못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나타, 뭐 산타페, 아반떼 이런 정말 엄청나게 좋은 차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급의 그런 그 무난한 차들을 똑같은 품질로 그냥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낸 경험이 있어요. 뭐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테슬라는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양산 능력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유니크하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플처럼 가는 건데, 저는 현대차가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처럼 될 것 같아요. 맞지? 예. 엄청나게 뭐 멋있거나 그런 차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딱 밖에 나가는 순간 세대 중에 2대는 전기차가 될 겁니다. 뭐 최소한 한 대는. 근데 엄청난 전기차가 돌아다닐 텐데 그럼 대규모로 만들어 찍어내야 돼요. 공장에서. 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차나 폭스바겐 같은 몇 개 회사에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스타트업 기업들. 뭐 샤오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샤오미도 양산은 못해요. 그냥 독특한 모델을 이렇게 좀 매니아층에다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거지,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은 엄연히 격이 달라요.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대차의 그 가치가 일단 보이기 때문에 5년, 10년 후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예측을 안 하고서는 저는 투자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 논란 되게 많잖아요.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맨날 방송에서 그 얘기 좀 많이 하는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성장주는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가치주는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지금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지금 땡겨다 써요. 근데 금리로 사실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에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대출이자금이 올라가잖아요. 이자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성장주한테 되게 불리하고, 가치주는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예.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경제가 조금씩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성장주는요, 금리가 낮다는 건 낮을 때 되게 유리한 게, 그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LG화학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은 압도적으로 막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주변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경기가 되게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다 좋아요. 안 좋았던 회사들도 막 좋아져요. 그럼 너도 좋고 옆에도 좋으니까 차별성이 없어요. 예. 쟤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 네이버가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네이버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치주가 왜 부상이 되냐면 가치주의 특징이 가격이 엄청 싸요. 그러니까 싼 걸 찾아가요, 사람들이. 기왕이면 싼 거 사자.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주로 좀 돈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뭐 실적은 당연히 미래 실적이고 당연히 고평가 저평가고 재무구조는 좀 비교적 부채가 좀 많고 가치주는 자산주예요. 현금이 많고 주요 업종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가치주에는 자동차, 통신. 근데 이 중에서 이 자동차가 성격이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일로 넘어오고 있어요. 아이오닉 5나 전기차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섹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사실 작년에 음식료가 그랬어요. 작년에 음식료 성장주였죠. 왜죠? 집에서 음식 해 먹으니까 우리 밖에 못 나가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아니죠. 왜냐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치주였다가 성장주 되는 기업들이 매년 나오게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통신도 그래서 요새 SK텔레콤이 아주 정말 KT도 그렇고 일로 가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자꾸만. 그래서 막 콘텐츠 투자하고 그래야 기업 가치가 재평가 받거든요. 같은 1조를 벌어도 여기 있는 1조랑 여기 있는 1조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 있는 1조는 PER 막 50배 줘버려요. 여기 있는 1조는 PER 5배밖에 안 줘. 주가 차이가 10배 나요. 같은 1조인데 그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1조를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은행이 1조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가 차이는 10배 납니다. 예, 카카오뱅크가 1조 버는 거랑 국민은행 10배 버는 거랑 시장에서 그 인정하는 게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성장 매력, 가격 매력인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재무 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성장주들이 성장에 막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었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는 부채도 없어요. 돈이 남아 돌아요. 매달 현금이 빵빵 꽂힙니다. 예. 뭐 NC소프트만 해도 게임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했다고 했지만 금리가 꼭 높다고 해서 성장주가 못 간다는 거에는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과 좀 약간 상황이 좀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 너무 고정관념은 갖지 마세요. 항상 바뀌니까 트렌드도 바뀌니까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는 요 정도 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게 현대차입니다. 가치주에서 성장주를 찾아라. 그래서 저번에 이제 애플카 이슈 나오고 그랬는데 차화정일 때 한번 이때 왜 성장주였냐면 그때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요. 주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그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정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망할 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현대차가 사실 품질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싸구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차는 사야 되겠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값도 싸고 연비도 좋네. 그때 또 유가도 되게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미국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번 랠리가 나온 거죠. 예. 근데 그 매력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구조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경쟁사들이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예.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 후로는 10년 동안 저 모양이에요. 그 이때 이제 대참사가 일어났죠.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날? 삼성동 부지산 날. 예. 10조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전날 무조건 주식 다 던져라. 현대차 던져야 된다. 왜냐? 저 돈이면 제규어 같은 브랜드 3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볼보도 살 수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 한 3개를 인수할 수 있는 돈 가지고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난리가 났어요. 펀드 매니저도 주식 다 던지고 뭐 아무튼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때가 2014년인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주가가.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CEO의 결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방해하는 데 투자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땅 투자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암흑기를 겪었고, 그 후로 현대차가 제너시스 브랜드를 그 미국에 출시를 했는데 그냥 망했어요. 지금 제너시스 잘 나가지만 옛날 제너시스는 디자인도 별로였고 미국에서 팔리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비용은 계속 나가고, 미국은 딜러 시스템이니까 딜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 통해서 판매가 돼야 돼요. 근데 안 팔리니까 딜러들한테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야 딜러들이 팔아주죠, 열심히. 계속 마진은 깎아먹고. 근데 이날 이제 뭐 요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의선 회장이 그때 6만 원에 제가 기억합니다. 몇백억 산 걸로. 예, 그때 바닥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 진짜 현대차도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 이맘때 현대차 부도난다 그랬어요. 진짜 막. 예, 코로나 때문에 부도난다. 차가 안 팔려가지고 막 그 얘기도 돌을 정도로 안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 근데 저는 이때랑 이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는 사이클의 한계가 명확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모방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물론 전기차도 누구나 따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자율주행, UAM, 이 도시명 항공, 드론 택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좀 붙긴 했지만, 뭐 아직은 없는 걸로 좀 밝혀지긴 했지만, 애플도 언제든지 현대차랑 협력할 수 있고, 이 애플카의 원인이 뭐냐면 이 GMP라고 플랫폼이에요. 이 스케이트보트 같은 게 자동차 밑에 그 옛날에 이제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RC카라고 많이 조립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장난감 자동차가 그 건전지 놓고 거기에 모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껍데기만 딱 덮으면은 그게 전기차거든요. 근데 밑에 플랫폼이 중요해요. 그 플랫폼을 이번에 현대차가 만들었잖아요. 모비스가 이 GMP라고. 이거를 애플이 탐낸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애플이 원하는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위에 껍데기만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차도 다 만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이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쉽게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따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때보다는 지금 경쟁력이 월등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클은 언제 끝나냐면 2028년까지 가요. UAM이 2028년이거든요. 자율주행이 2024년. 전기차는 시작했죠. 그리고 뭐 금요일날 그 뉴스 보셨겠지만 구글하고 또 뭐 얘기한다고 뉴스 나오고 잠 움직였는데, 제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딱 기사가 딱 떴는데 단독이라고 쓴 건 믿지 마세요. 단독 보도. 거의 그건 뭐냐면 기자가 이제 소스를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이 특종 때문에 분명히 이제 먼저 자기가 쓴 건데, 당연히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에 노출돼서 막 알려지면요, 구글하고 현대차가 하려다가도 안 해버려요. 예, 비밀리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 보도는 절대 믿지 마세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하면은 그때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벤트들이 몇 년은 갈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성장주로 좀 현대차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예로 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계속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있는데, 이것도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는 작년도 그냥 돈으로 간 거예요. 금리, 저금리, 불황일 때 정부가 돈을 풀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다 올라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못난이 기업까지도 무조건 올라가요. 그냥 주식 들고만 있으면 작년에 다 올라갔잖아요. 예, 뭐 웬만하면 다 갔어요. 예, 그리고 근데 다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돈의 힘으로 가니까 돈을 줄여버리면 이제 급락해요. 긴축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자꾸 요새 증시가 힘들었던 게 중국도 긴축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도 요새 긴축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파웰 연준의장은 2023년까지 우리 돈 계속 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자꾸만 내년에 금리 인상할 걸로 막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더라고요.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근데 어쨌든 제일 무서운 게 긴축이고, 상승 형태는 엄청난 급등이에요. 그냥 작년에 뭐 물론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그 바닥에 있는 못난이 기업들도요, 뭐 갑자기 하루에 대형주가 10%씩 올라가요. 갑자기 어느 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급등이 많이 나오고, 실적 장세는 반대로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올해는 실적 장세로 보세요. 금리가 무조건 올라가요. 그리고 경기 당연히 회복. 특징은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뭘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친구분하고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업 선택을 잘해야 되고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4천을 가도요 못 가는 건 못 가요. 진짜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재 요인은 실적 장세니까 경기가 꺾이면 안 돼요. 예, 당연히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승도 좀 길고 실적 장세가 원래 길고 오래 가요. 예, 유동성 상세 금방 갖다 꺾여버리고 그런 특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크리컬이라고 경기 민감주인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거. 예,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사요. 좋을 때 사요. 왜냐 뉴스에서 사라고 해요 자꾸. 지금 조선경기 엄청 좋습니다. 뭐 배수주 장난 아니고요. 막 이래요. 여기 오면은 개인 투자분 이제 여기서 사가지고 못 견디고 다 던져요. 부도난다 그래요. 막 뉴스 들으면 부도나요. 진짜. 예. 아 근데 자꾸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뉴스만 보면은 이건 무조건 사야 되고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얼마 전에 그 2차 전지 회사들 뉴스 보면 폭스바겐이 이제 자기가 만든다고 하니까 그 진짜 뉴스만 보면은 LG화학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예, 바로 내일이라도 망하니까 내가 지금 던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그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1월 달에는 맨날 좋은 얘기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사이클 산업은 절대로 반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좋을 때 팔아야 돼요. 먼저 탈출하셔야 돼요.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철강, 화학, 조선, 기계, 해운, 은행. 반도체도 옛날에는 사실 이쪽이었어요. 불황과 호황이 반복됐어요. 반도체가 2018년도에 그때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어요.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그때 반도체로 얼마를 냈냐면 영업이익률이 이게 제조업체가 이거 사기죠 사실은 70%가 나온 거예요. D램으로 70% 이익을 냈던 게 그때가 이제 2018년도입니다. 그때 삼성전자 PER이 6배, SK하이닉스가 2배밖에 안 됐어요. 2배면 내가 지금 사가지고 2년 후에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딱 보고 하이닉스를 사요. 이거 너무 싸다. PER이 2배니까 지금 여기서 주가가 2배 올라가도 PER 4배밖에 안 되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 그 하이닉스를 사신 분들은 2배 수익을 노리고 산 건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경기를 타는 업종은 결국 그때부터 실적이 곤두박질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10분의 1 토막이 나요. 이익이. 예. 그러니까 PER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미리 빠져요. 주가가 빠졌는데 그럼 주가 빠졌으면 PER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PER이 20배로 올라갔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PER을 보시면 안 되고 항상 보실 때 이 호황 불황 호황 불황 이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은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세요. 근데 진짜 망한다고 할 때 사야 돼요. 구조조정하고 막. 예. 해운주 중에서 HMM이 엄청 올라갔지만 그때 한진해운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 어깨 구조조정 되면서 지금 주가 간 건데 물론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재무 안 좋고 그런 기업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항상 이 시크릿컬 경기 민감주는 절대 뭐 5년 10년 보고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많아야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사이클만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예.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이런 업종에 정말 많이 물려 계셔요. 무덤이에요 진짜. 다 이런 데 사셔가지고. 예. 옛날에 제가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나 받아봤는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10 얼마더라 한 14만 원 정도 13, 14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얼마에 사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38만 원. 예. 그게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7년 전에. 근데 봤더니 한국조선해양이 최고점이 5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호황 사이클에 잘못하면 영원히 내가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크릿컬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항상 내가 탈출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거든요. 요거는 요게 20만 원. 보세요. 이게 반복되죠. 사이클이 그냥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때는 중국 버블 생길 때라
이때가 유일하게 이제 성장 사이클이었어요. 이때는 성장주. 그리고는 이제 가치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파도 타는 게 좋습니다. 예, 안 좋다 싶을 때 사서 한 20-30% 수익 나면 팔면 돼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의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 사채도 발행하고 유증도 하고 이제 기업 공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요게 기간은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보통 1-3년, 기업 이 사채, 회사채죠. 회사채 같은 경우는 3에서 10년, 되게 오래 장기간 이제 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하는 유상증자는 금방 끝납니다. 2-3개월 안에 끝나게 되고, 이자 당연히 내야 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당연히 이제 증가하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라서 부채 비율이 오히려 감소를 해요. 주가 영향은 요건 제한적이고 요것도 제한적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죠. 왜냐? 주식 수가 엄청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에 안 좋거든요. 근데 IPO는 비상장 기업이 이제 상장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호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요 개념만 이제 좀 알아놓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멀티플의 중요성인데 뭐냐면 이제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그러니까 EPS가 뭐냐면은 그냥 이익으로 생각하세요. 뭐 공식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익이고, PER은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인데, 예를 들면서 1년에 100억 버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시총이 1000억이다. 그러면은 1000 나누기 100을 해보세요. 10이죠. 그게 PER이에요. 10배. PER은 시총을 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의 시총이 2000억짜리인데 지금 100억을 벌어요. 그럼 20배죠. 그러니까 PER은 한마디로 멀티플이에요. 예. 시장이 이 회사에 몇 배 가치를 지금 부여하고 있느냐. 이게 높으면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면 너무 좋죠. 이익 올라가고 PER도 올라가고. PER 10배짜리 회사가 20배가 되면 주가가 그냥 2배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 근데 PER 10배짜리 회사가 5배가 돼요. 그럼 주가는 반토막 나요. 이게 안 변해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봐요.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 올라간다. 이 생각만 하시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개념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LG화학 보시면, LG화학의 그 주당 순이익이 지금 보시면 이익이 감소했죠. 감소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보세요.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것만 보면 말이 안 되죠. 주가 빠져야죠. 아니 이익이 줄었는데 어떻게 주가가 2배가 올라가. 근데 PER 보세요. 55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이러겠어요 이게 55배 간 게. 예.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화학회사예요. 석유화학. 뭐 에틸렌 만들고 그런 회사니까 10배, 15배 왔다 갔다 했어요. 전기차에 대한 이제 부여를 안 했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니까 갑자기 이제 투자들이 돈을 까먹어도 이제 관대해졌어요. 예. 55배 주자. 50배 줘도 된다. 테슬라가 뭐 몇백 배 받는데 왜 LG화학 못 받냐. 이래가지고 이제 준 거고, 삼성전자도 원래 이익이 줄었어요. 2017년보다. 그때 주가가 51만원. 5만원. 일단 빼시고. 5만원, 그 다음에 8만원이 됐어요. 예.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PER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D램 시장이 세계 회사로 가점화됐고,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애플이 어떤 칩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딱 넣으면 TSMC가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인데, 삼성이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TSMC를 맹추겨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클을 안 타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사업이 아니라 파운드리 산업은요 이렇게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PER을 되게 높게 줘요. TSMC가 26배 받아요. PER. 그러니까 삼성전자 PER 야 우리 높게 주자. 이제 D램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20배까지 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익이 줄었는데도 당시보다는 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만이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멀티플의 개념을 아셔야 이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저포주만 찾으면 안 돼요. 저포주를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월하고 3월이었어요. 금리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그 저포주들이 되게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하면 돼요. 한 20에서 많으면 한 3, 40%. 근데 진짜 우리가 대박 날려면 요런 기업을 찾아야 돼요. 멀티플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예. 그래서 LG화학이 여기 나온 대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부진했다가 전기차 세계 1등 되면서 배터리 PER이 50배 넘어가면서 주가가 4배나 올라가 버렸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주가 디레이팅이라고 반대입니다. 돈을 버는데 주가가 점점 떨어져요. 아이러니하죠. 뭐냐면 현대홈쇼핑인데 보세요. 이익이 계속 증가하죠. 홈쇼핑 정말 안정적인 회사예요. 까먹을 수가 없어요, 돈을. 중간에 수수료 먹잖아요. 근데 보세요. PER이 점점 떨어집니다. 12배 받던 산업이었어요. 15년도에. 이제 7배밖에 못 받아요.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멀티플이 점점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뭔가 시장에서 홈쇼핑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산업 꺾이는구나. 주가 보세요.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8만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배당은 많이 주죠. 돈은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의류를 많이 팔지만 이게 여행이나 보험 상품을 지금은 안 팔잖아요, 거의.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요, 이걸 많이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 틀면 맨날 여행 얘기 나왔잖아요. 여행 상품. 그래서 옛날에 옷만 팔았는데, 근데 왜냐면 옷의 마진이 되게 좋대요. 이게 수수료가 높대요. 근데 여행하고 보험, 이 금융 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마진이 안 좋대요. 홈쇼핑이 가져가는 마진이 되게 작아요. 예. 그래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률은 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제일 큰 거죠. 경쟁자가 이제 들어옵니다. 옛날에 홈쇼핑 많이들 쓰셨겠지만 이제 홈쇼핑 안 봐도 쿠팡에서 구매하면 돼요. 그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옷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무신사가 등장했죠. 예. 이제 젊은 분들은 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무신사 가서 옷 사버리잖아요. 예. 홈쇼핑 안 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좀 괜찮은 명품 의류 같은 거는 프리미엄 아울렛 가버려요. 주말에 여기 가서 사버려요. 홈쇼핑 같은 데서 안 사고, 그리고 제일 결정타가 작년에 나온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본인이 나와가지고 홈쇼핑처럼 라이브로 동영상 틀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사라고. 예. 홈쇼핑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침식당한 거예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홈쇼핑 회사들도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사실 이거보다도 이거를 산업 구조를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홈쇼핑 회사는 그냥 쌀 때 사서 한 10에서 20% 수익 나면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냥 요것만 보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겠죠. 계속. 돈 이렇게 잘 버는데? 왜 이렇게 7배? 배당도 주네? 그냥 사서 묻어버려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예. 근데 이 이익도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그죠. 지금 이익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주가가 이렇게 할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이런 거를 성장하지 않고 잠식되는 산업을 우리가 좌초자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좌초자산이 내연기관차, 엔진차가 좌초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엔진차 만드는 기업들은 좀 PER이 5배, 6배밖에 안 돼요. 전기차 못 만드는 기업들은. 예. 근데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가 100배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현대홈쇼핑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흘러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너무 싸요. 싼 건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빠질 일은 없는데 주가 여기 제 생각에 영원히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회사 사업구조 바뀌.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게 메일유혹이에요. 네. 저도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보면 이익이요 거의 2배 늘어났죠. 2배 늘어났어요. PER은 예, 정체입니다. 사실 큰 변동 없었는데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7배밖에 안 돼요. 주가 보세요. 변동이 없어요.
제자리입니다. 아니 이익이 2배 났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주가도 최소 50% 이상 올랐어야 되잖아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배당도 사실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왜냐면 메일유업은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돈도 잘 벌어요. 문제는 일단 유제품을 먹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일단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리스크가 지금 너무나 크고 유제품 매출이 그래서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예. 분유 매출도 이제 분유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원래는 이 컵커피라고 있어요. 이 컵커피가 그 메일유업이 제일 잘 팔아요. 단백질 음료. 예. 저도 이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냥 카피 제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히트치니까 단백질 음료가 메일유업이 단백질 음료가 히트치니까 다른 데서 막 다 만들어요. 막 동아제약 이런 데서 만들어서 출시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LG화학이 왜 저렇게 잘 가고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왜 잘 갔냐면 잘하는 데 투자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장벽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중국의 분유 매출도 정체돼 있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건 하나의 변수는 있어요. 중국이 산화 제한 풀어가지고 지금 한 가구당 2명의 아기만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풀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중국 인구가 주니까. 그러면 한 번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구조적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생아수의 구조적인 감소가 결국 시장에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제 이걸 안 거예요. 아, 돈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주가 안 가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꼭 이게 오늘 강의에서 사실 이 개념은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어디다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산업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산업. 예. 기업보다는요, 이 회사가 속한 그 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한 좀 조언을 일단 뭐 몇 개만 해드리면, 요게 이 주식 커뮤니티 사이트에 엄청 짤로 돌아다니던 거예요. 이 뭐냐면, 제가 3프로 가서도 항상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사 다니지 말라고요. 예. 그냥 자기 자리에 좀 제발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분명히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땅을 팝니다. 예. 땅을 파는데 계속 파요. 예. 파도 아무리 안 나와요. 예. 근데 결국엔 요 밑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제 내 차례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없으니까 일로 가죠. 또 다른 데로 가요. 결국엔. 예.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계속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선물을 딱 받는 건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투자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쨌든 이 자기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깔고 앉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현대차를 딱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2주 동안 주가가 정말 안 좋았어요. 빠지는데 옆 동네 은행 동네는 주가가 막 축제예요. 파티가 벌쳐져 있고 포스코 막 날아다니고 이 못난이 기업들이 옆에 가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되게 좋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이 모양이고, 아니 망할 것 같은 은행이나 철강회사들은 날아다니니까 이제 못 참아요. 그래서 팔게 돼요. 사실은 팔고 이제 뒤늦게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 한 20% 올랐거든요. 은행이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은행을 삽니다. 현대차 이렇게 빠졌거든요. 여기다 던져버려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금요일날 바뀌었죠. 금요일날 현대차가 급등하고 이제 경기민감좀 빠져버렸어요. 예. 엉덩이를 무겁게 두신 분들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사람 심리가 매일 이렇게 주가를 보다 보면은 그 시세에 현혹이 돼요. 자꾸만. 예. 그러지 마시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하실 때 제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했으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세 달이 됐건 6개월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끝까지 버텨보세요. 확신이 있으면. 예. 근데 이 기업을 내가 6개월 갖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 네. 그러니까 옆 동네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기업의 그 주가 흐름이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거지만 내가 판단 미스다. 이건 성장을 못하는데 내가 잘못 판단. 그때는 갈아타셔야 돼요,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으면.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뭐 근데 뭐 수급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갑자기 나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진짜 끝까지 믿고 버티시면 결국에 보상이 와요. 예. 그래서 작년에 뭐 방송 보셨겠지만 그 대표적인 회사가 FNF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이 디스커버리 아시죠? 패딩하고 그 MLB 모자 만들어서 대박난 회사인데 작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못 오니까 MLB 매출이 안 돼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인적 분할, 회사를 이제 쪼개는 거거든요. 분할해가지고 그때 회사 주가가 11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제가 원래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고 MLB도 중국에서 잘 팔리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좀 싼 것 같다. 또 인적 분할하는 것도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한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8만 원 중반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들고 계셨던 분들은 2달 동안 거의 진짜 미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삼성전자가 한 달 반 만에 40% 올랐거든요. 근데 FNF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미치는 거죠. 지수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막 한두 달 만에 30%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FNF 완전히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흘러내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잘못 투자했다. 빨리 갈아타자.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회사 가치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인적 분할 엄청난 호재다. 예, 좀 버텨보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에 대역전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1월 달에 삼성전자 고점 찍고 지수가 이제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데 FNF 주가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중국에 이제 매장도 오픈되고 막 이러면서 호재가 나왔죠. 그러더니 주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이제 13만 원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불과 또 몇 달 만에. 그러니까 그 3개월을 참으신 분은 엄청난 이익을 낸 거고 실제로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고맙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못 참고 거기다 던져서 뒤늦게 삼성전자 사신 분도 계세요. 이제 그분은 후회하시죠. 삼성전자를 95층에 사셨더라고요. 95층에. 제일 비싸게. FNF를 그때 좀 올라올 때였지만 이 9만 원대에 팔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당장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평생 투자하시면 길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한 달, 2달 수익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투자 사이클이 있어요. 이번 장에서 나한테 맞기도 하고 이번 장에서 나한테 안 맞는 장도 있어요. 또 기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그런 FNF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그 기업이 괜찮으면 아무리 시장이 좋을 때 안 가더라도 엉덩이 무겁게 해서 버티면 수익이 난다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그 이익을 너무 짧게 실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금이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이런 건 괜찮아요. 내가 80만 원 투자를 하고 20만 원 나 단타하겠다. 아 그런 건 괜찮아요. 예. 뭐 재미삼아 하는 거 좋아요. 그럼 20만 원 가지고 단타하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의 한 80% 정도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을 샀는데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8만 원 가잖아요. 20% 손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그 기업이 어쨌든 이제 나중에 좋아져서 뭐 FNF처럼 올라와서 딱 10만 원을 넘잖아요. 본전 심리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10만 2천 원에 팔아버려요. 다. 수수료하고 세금 딱 떼고. 근데 그런 기업이 주가가 나중에 2배, 3배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너무 짧게 실현해버려요. 예. 그리고 손실은 끝까지 갖고 가요. 손실이 막 반토막 나도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그런 습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원금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닐 땐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이렇게 물렸다가 올라올 때 내가 단타하는 거 아닌 이상은 여기서 수익 조금 났다고 그냥 팔아버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 진짜 이건 너무 많아요. 저도 초창기에 정말 경험을 많이 해봤고 왜냐면 무슨 심리냐면 아 이제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거 팔고 2배, 3배 가서 정말
배 아팠던 경험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실 때 제발 너무 2, 3%의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길게 보는 사이클의 종목이 있다면 최소 2년, 그러니까 2년 정도 보시고 2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2배 정도.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경험도 쌓이고 실력도 쌓이는 거니까 제발 좀 큰 시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뭐 저번 주 금요일 날도 현대차에 대한 뭐 구글 뭐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아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회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회사는 당연히 다 아니라고 그래요.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순간 그 불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언론 이 보도를 딱 보셨을 때 기사 딱 보면은 대부분 추정이에요. 예. 어떤 무슨 관계자 말에 의하면 뭐 그런 식으로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거기서 직접 나와서 어떤 관계자가 자기 이름을 딱 걸고 그냥 얘기를 했을 때 그건 거의 100%죠. 사실인데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무슨 관계자에 의하면 뭐 정부 부처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은 틀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일단은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전부터 그런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돼 있어야만이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대응이 되는데 그냥 만약에 뭐 구글이라든가 그러니까 금요일처럼 예를 들면 처음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무조건 주식을 사게 돼요.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예를 들면은 애플카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속아요. 애플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기사 보면 거의 똑같아요. 뭐가 다르지? 그럼 내가 판단이 가능해져요. 예. 사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이 일단 생겨야 됩니다. 예.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애플카 그때 터졌을 때도 저는 현대차를 좋게 본 게 애플카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본 이유가 아니 애플이 이렇게 뛰어들 정도면 현대차를 얼마나 좋게 본다는 얘기냐. 이 플랫폼의 가치에 대해서 그걸 갖고 싶어서 이렇게 구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사 애플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할 회사 많아요. 예. 뭐 샤오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번에 구글도 있고 아마존하고도 할 수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딱 돼 있으면 아 현대차의 이런 플랫폼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관심이 되게 많구나. 경쟁력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오버가 나와도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너무 오버를 했으니까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나올 때 사람들이 왜 조정이 나오냐면 그 오버를 보고 아 내가 잘못 샀다 다 던져버리거든요. 쭉 빠지죠.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현대차의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다 안 맞다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 누구도 예,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소에 진짜 신문도 많이 보셔야 되고 제가 아는 분도 매일 신문을 지금은 아닌데 지금 뭐 돈 많이 버셨으니까 공부할 때 신문 7개 다 봤대요. 그냥 루틴하게 물론 이제 그거를 1부터 뭐 끝까지 본 게 아니라 중요한 경제 기사들이 있잖아요. 산업 면만 봤대요. 산업 면만 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가고 건설 산업이 정책이 어떠고 그런 거를 암기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본 거예요. 보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여요. 점점 쌓여요. 예, 그럼 뉴스들이 나왔을 때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인 게 애널리스트도 사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고 정보를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당연히 기업체랑 친하기 때문에. 근데 기업체에서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믿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평소에 그 어떤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좋죠. 여러 애널리스트가 어떤 기업을 같이 평가해 주는 게 한 애널리스트만 좋게 쓰면 그거는 그 애널리스트의 선입관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썼는데 그걸 따라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똑똑 써줘요. 근데 내용이 처음 나왔던 이제 이런 보고서죠.
그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중국에서 돈을 못 벌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딱 썼는데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매출이 급증을 할 것 같고 중국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데 대처 잘한다. 이 보고서를 딱 썼어요. 그럼 새로운 뉴스잖아요. 근데 그 뒤이어서 몇몇 애널리스트가 이제 비슷한 의견으로 써요. 그러면 그건 거의 맞아요. 거의 100%예요. 한 명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견이 또 갈릴 때가 있어요. 이 애널리스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요일날 화제가 됐던 보고서가 S&T 모티브라는 그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간 모터 있죠.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모터로 가거든요.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S&T 모티브를 되게 좋게 썼어요. 이 회사는 지금 S&T 모티브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전기차는 중요한 게 배터리하고 모터인데 모터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최대 모터 회사다. 예, 주가도 싼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칭찬 일색의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걸 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팩트만 쓴 보고서도 있어요. 팩트에 기반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보고서는 팩트가 아니라 약간 애널리스트가 상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금요일 날 나온 보고서가 자동차에선 그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그 메리츠의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금요일 날 S&T 모티브 사실은 매도하라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목표 지금 주가가 63,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52,000원. 팔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 내용을 딱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제 조목조목 보면 회사는 좋은데 비싸다. 결론이 그거고 왜 비싸냐면은 일단 모터를 만들긴 하는데 현대차의 그 아이오닉 5에 거기에 모터가 들어가요. 근데 그 모터를 이번에 수출을 못했어요.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국내 1등 업체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현대모비스가 만든 거예요. 모비스가 내재화를 해서 모터를 탑재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S&T 모티브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내재화를 하는 순간 아까 휴캠스랑 똑같은 거예요. 경쟁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LG 이노텍도 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만 만드는 줄 알지만 그래서 제가 LG 이노텍도 좋게 보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물론 뭐 LG 이노텍이다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 쪽에서 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주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뭐 다시 아이오닉 5나 이런데 모터 수주를 따내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 완전히 반박하는 보고서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준성 애널리스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팩트 위주로 적어버렸어요. 팩트 위주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기까지는 될 때까지는 우리가 투자 의견을 올릴 수가 없다. 근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냥 너무 좋은 전망만 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자주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처럼 뭐 매일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면 출력해서 보면 되게 좋아요. 이게 모니터랑 보는 거랑 스마트폰보다도 보고서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집에 프린터 갖고 계시면 출력해서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중요한 것만 한 번씩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메모까지 안 하셔도 되고 매일 그렇게 조금씩 보다 보면요 이게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자주 어떤 기업을 S&T 모티브라는 기업을 이제 보고서가 어쨌든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주 보다 보면은 이제 흐름이 그려져요. 아, 이게 좋고 여긴 또 안 좋게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1년은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진짜 좀 보이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너무 좀 뻔한 대답이지만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그 기업만 분석한 사람이에요. 완전 전문가니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보단 나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보고서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를 꾸준히 이렇게 어떤 기업을 보다 보면요 의견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항상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 코스맥스라는 이제 화장품 OEM 회사인데 그 회사가 세계 1등 이제 아모레 화장품도 걔네가 만들어줘요.
다 안 좋게 보다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의견을 바꿔버린 거예요. 코스맥스 좋아진다. 좋아지니까 좋아지고 이제 첫날 썼을 때는 주가 안 움직여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 2, 3일 후에 갑자기 화장품 애널리스트 의견이 다 바뀌어요. 코스맥스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리고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그 하나금융의 박종대 연구원도 코스맥스를 갑자기 탑픽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가가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스맥스를 과거 데이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는 거죠. 이거 이렇게 봤었는데 바뀌었네? 그럼 그 트리거를 내가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보다 먼저 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보고서는 저는 이제 매일 보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이 트렌드 같은 데서 그런 보고서는 제가 무조건 소개하거든요. 사실 나오는 순간. 근데 여러분도 그거를 매일 하시다 보면요, 그게 딱 보여요. 어떤 게. 그래서 제가 3프로 가서도 얘기했지만 그 삼성전자도 제가 계속 좀 지금 사야 된다. 그때 안 갈 때 얘기한 게 저는 노문창 센터장님 때문에. 그분이 현대차증권 이제 센터장님이신데 다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8.5조, 8.8조 막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2주 전에 혼자 10조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르질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이거 진짜야? 다른 에너지도 그랬어요. 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애널리스트들 시각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9조로 올려요. 그리고 수요일날 9.5조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이 노근창 센터장 옛날 이쪽으로 다 맞춰져요, 점점. 이게 되게 웃겨요. 그리고 이거 반대도 있어요. 8조를 봤는데 어떤 애널리스트 혼자 갑자기 7조를 때려요, 밑으로. 그럼 나중에 다 같이 빠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그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 왜 갑자기 혼자 10조 썼지? 그러면 거의 맞는 경우가 한 80% 이상 맞더라고요.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변화예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당연히 모르겠죠. 보고서 안 보거나 이러면 관심 없어 몰라요. 방송에서 누가 얘기하면 아는 거지. 근데 매일 그걸 보시다 보면 이제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먼저 내가 그냥 투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보는 게 나중에 정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리딩방도 물론 거기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리딩방에 이제 저는 제일 문제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거기에 자기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거 다 리딩을 해주거든요. 자 여기 수익 났으니까 이 정도에 팝시다. 여기서 삽시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뭐 기업마다 다 디테일하게 리딩을 다 해줘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설명보다 대부분 뭐가 문제지? 다 차트만 봐요. 차트 보고 여기서 사면 좋습니다. 이 기업은 이런 테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리딩방에서 좀 손실 보신 분들 상담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이제 감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될 때 또 되게 잘 된대요. 그 전문가 감이 맞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뭐 엄청난 수익도 나기도 하고. 근데 또 안 되는 사이클에서. 근데 문제는 주식 투자는 절대 감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잘 되는 사이클이 있지만 안 되는 사이클에서는 반드시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이클에 또 잘못 들어가면 손실 크게 되는데 문제는 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매달 80만 원 내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운 좋아서 뭐 거기 수익 나면 다행인데 그 전문가 감이 안 좋아져가지고 크게 손해를 보면 돈을 돈대로 내고 결국에 까먹어요. 까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리딩방에 저는 의존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진짜 단돈 뭐 100만 원이라도 본인 스스로 진짜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 말씀드려요. 100만 원이어도 10종목 해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그 슈퍼개미 따라한다고 막 100만 원 다 몰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경험을 일단 쌓아야 되거든요. 슈퍼개미도 다 경험치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되니까 돈을 지르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도 좀 하시면서 어쨌든 남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뭐 저도 방송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보고서를 제가 저 이 보고서 안 보여주잖아요. 방송 시간 20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1시간이 넘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밤이 정말 힘들어요. 이 방송하고 나면요 이 보고서도 그냥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미리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왜 자꾸 보여주냐면은 뻔한 얘기도 그냥 보여줘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보고 그냥 내 방송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고 그걸 한 번 더 내가 이제 뭐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서 뭐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롯이 내게 돼요. 예. 진짜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진짜 단순해. 매일 똑같이 자기만의 루틴 만들어가지고 보고서 다 보고 신문 보고 별게 없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 한 5년은 그냥 똑같았어요. 리딩방도 가보고 돈 다 잃어보고, 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싶어서 자기 공부했다 그러더라고.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냥 닥치는 대로 해보자 공부. 그때 당시면 유튜브도 없을 때니까. 근데 이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뭐 몇십억의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어쨌든 리딩방은 여러분들이 단지 잠깐 운이 좋아서 돈 벌 수 있다 하더라도 평생 투자하신다면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리딩방 하실 돈 있으면 8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돈으로 그냥 80만 원 매달 ETF 사세요. ETF 같은 거 너무 좋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코덱스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매달 80만 원에서 거기 넣어놓으세요. 리딩방에 그 80만 원 하시는 거보다 진짜 10년 후에는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안 쓰는 기업들도 이 태반이죠. 사실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저도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그 탐방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 기업에 가봐야 돼요.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정보가 노출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탐방도 어려우면 사업 보고서 봐야 돼요. 분기 보고서에 그 사업의 기업 현황을 알려줘요. 이 전자공시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그 1부터 10까지 그 우리 회사 지금 뭐 하고 있고 매출 비중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그냥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업데이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기 보고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탐방을 안 가는 이상.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보고서 있는 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위주로. 그것도 많은 애널리스트가 쓰는 한 애널리스트가 쓰는 보고서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기업을 한 명만 썼어요. 그거는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예를 들면 5명이 쓰거나 6명이 쓰거나 그런 보고서들이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투자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예,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아니면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보고서 없는 기업은 어느 정도 본인이 능력이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하셨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많은 2,200개 기업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저도. 예, 이 중에 제가 아는 거는 50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고서 있는 거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경고나 뭐 투자 주의는 그건 주가가 대부분 너무 단기에 급등했을 때 거래소에서 경고 주는 거예요. 나빠서는 아니에요. 주의하라고요. 너무 급등했 근데 보통 그렇게 경고 나오고 나면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파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경고가 떨어졌다는 건 주가가 엄청나게 과열 상태예요. 네. 그래서 투자 주의나 경고가 떴을 때 그러니까 사유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좀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좀 주의 경고가 내렸을 때는 그때는 조금 주식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